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시간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그동안 뭐 본 영화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시간에 많이 좀 엇나갔고요. 일단 오늘 지금 평일인데요, 5월 17일 개봉일에 오래간만에 맞춰서 본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고요. 제가 사는 곳에는 좀 마땅한 상영 시간대에 상영을 하지 않아서 좀 원정을 가서 옆에 있는 50분 정도 떨어진 것으로 차라리 운전해서 가서 보고 온 영화입니다. 자,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 사실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시네필들에게는 칸네 영화제 작년도죠. 2022년도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올해 금년도 아카데미에서도 세개 부문의 수상 후보작이었습니다. 오스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단은 뭐 헐리우드 배우인 우디 헤럴슨이 출연을 해서 좀 헐리우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주역을 맡고 있는 배우도 영국 배우예요. 그렇지만 그 영어 대사도로 만들어진 영화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감독은 스웨덴 사람이고요. 루벤 웨스룰룬르라는 감독입니다. 이분의 이제 전편 중에서 더 스퀘어란 영화가 역시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2017년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의 영화, 이 더 스퀘어와 이 슬픔의 삼각형, 이렇게 두 편의 영화가 모두 황금 종려상을 받은 드문 감독입니다. 장르가 또 이제 그 코미디 장르에 속하는데, 뭐 정통 무슨 이렇게 진짜 웃기기 위한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 뭐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풍자극에 가까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픔의 삼각형은. 자, 일단은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뜻 자체는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일단 언급이 되고요. 주인공이 남자 중에 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칼의 이제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 지금 예고편 스틸에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의를 이제 탈의한 모델들, 오디션을 보고 있는 모델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주인공 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질문을 받는 게 대우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여자 모델에 비해 3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데 왜 모델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칼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칼의 미간에 있는 이 주름, 그걸 이제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구도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면 완전히 계급 구조를 얘기하는 그런 은유가 됐죠. 삼각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중의적 의의라고 말할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이 영화에서 주인공 칼에게 스폰 삼각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보톡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외모 평가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 2022년, 23년의 계급 구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노골적인 계급 풍자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일단 첫 장면 구성부터 보면 영화가 이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 칼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지금 이 장면이 첫 번째 파트예요. 근데 굉장히 그 예고편에도 인용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브랜드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도도함, 여기서 이제 도도상 아니면 만만상이라고 했는데, 도도상과 만만상을 연습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인터뷰이가 이제 이 모델들, 남성 모델들과 대화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이 이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도도한 얼굴을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주면서 이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모델들은 표정을 변화를 합니다. 지금 도도상이고 이게 이제 만만상이죠. 좀 더 유쾌하고 활발하고 뭐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은 사실 이 영화의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요트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본격적인 이제 현대 사회의 은유가 들어있는 계급 드라마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호화스러운 요트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 지금 이 종업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요트의 승무원들이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서비스직으로서의 자신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장면이기도 한데 사실은 배나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나 항공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은 단순히 서비스직이라기보다는 안전요원이 사실 본분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할 때 승무원들은 이 호화 크루즈를 이용하는 그 이쪽에 손님들에게 안돼요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이 중간관리자의 캐릭터, 이 캐릭터도 이제 영화의 세 번째 파트에도 등장을 하는데 나름 또 이제 변화를 겪는 인물입니다. 안돼요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머니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사실은 이 미소의 변화, 자본주의 미소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본주의 미소의 변화, 필요해서 그 제품이 원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자기의 감정도 속여야 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는 직업이나 손님들의 일방적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돈을 위해서 그런 승무원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이제 초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앞서서 이제 일부 파트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인물, 칼과 야야라고 하는 두 명의 남성과 여성 모델이 등장을 해요. 이 남성 모델인 칼이 사실 수입이 더 적은 상황이 이제 앞부분에서 표시가 되고 둘이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데이트를 일종의 하고 데이트 장면이 주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 야야는 청구서가 나오니까 이제 외국 식당 레스토랑에 가면 이제 청구서 갖다 주죠. 돈을 내라고. 그러면 이제 그 거기다 이제 카드를 넣거나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종업원이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종의 외면하고 딴지 핸드폰을 만지면서 이제 다른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핸드폰 여기도 들고 있습니다만 모델이 지금 아이폰이네요. 자 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칼이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막 아니 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가 존심도 상하면서 내가 이걸 내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야야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고 있지 않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은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이제 돈을 늘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의 주장은 남녀가 평등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해요. 자기의 입장에서 왜 여성으로서의 역할로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고 지불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그런 비판적인 언행을 가지고서 이제 야야와 칼이 논쟁을 해보죠. 야야도 충분히 속물이고 그런 사회적인 그 포지션, 그 남성과 여성의 지불 행태에 대한 것을 악용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설정들이 이제 현대사의 일종의 초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사실 야야가 유명 모델이고 인플루엔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크루즈에 탑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죠? 홍보용으로 제공받은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갖고 있는 현대 젊은이들의 그런 좀 인식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3부에서의 인물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둘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결말은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결국 야야가 이제 자신의 속마음도 속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인 야야가 일종의 이 좀 어떻게 자기에게 사진도 잘 찍어주고 동시에 이제 자기 사진에 또 잘 어울리는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잘생겼으니까요. 그런 인물이기도 한 칼과 같이 일종의 교제를,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칼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순수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트 파트죠. 자, 요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계급적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크루즈 내에서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과 그다음에 종업원이라고 하는 관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인물도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인데
이름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름이 있군요. 이름이 네, 드미트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드미트리.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의 일종의 그 비료업자, 비료 재벌로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이제 비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래서 자기가 그 똥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부자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뭘로 팔아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되게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 인물들 이 인물들도 요 인물 이 영화 속 이 인물도 등장을 하는데 서포트 조연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약간 풍자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도 되게 우아한 영국인 부부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또 일종의 불을 축적한 방식은 또 뭡니까?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불을 축적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아하게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즐기는 이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됐다는 그런 풍자를 담고 있죠.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표시를 합니다. 이 표정들이 주인공이 이제 일종의 썩은 표정이라고 얘기하는 하고 있는 건 찝찝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불을 풍요롭게 자신들이 불을 과시하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일종의 찝찝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일종의 이 두 번째 요트 장면이 이제 결국 뒤집어져서 이제 세 번째 파트인 난파로 가는 장면인데 우디 애러슨이 연기한 선장은 영화 속 일종의 카메오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등장하지 않아요. 골방에 처박혀서 배를 돌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주중뱅이이죠. 그리고 이 사람과 제일 잘 들이받는 사람은 일종의 명언 대결을 하고 있는 그 러시아의 이 갑부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술을 먹고서 술 먹이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러시아의 자본주의자, 비료업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일단은 이 우디 애러스는 미국인이지만 이렇게 좌절한 그 일종의 골방에 처박혀서 세상을 돌보지 않는 좌파들을 풍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대의 그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배의 선장이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방에 처박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찬장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선장의 만찬장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이제 대화 장면에서 2억 5천만 원달러 제호와 요트에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 러시아 자본주의자와 미국의 공산주의자라는 이제 풍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있는 상황에 일단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영화를 얘기를 할 때 언급을 많이 하는 거는 일단 그 60년대 68혁명 이후에 이제 누벨바그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생겨났던 또 정치 영화들의 흐름들, 정치 풍자 영화의 흐름이 이 스프 삼각형에 대로 적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요. 풍자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영화는 이렇게 뭐 딱히 특별하게 어떤 이념을 뭐 딱 보여준다기보다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들을 모두 좀 일종의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좀 블랙 유머로 그려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 영화를 얘기할 수 있는 영화는 일단 두 편의 영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떠올렸던 영화는 일단은 리나 베르투멜로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의 역시 유명 감독이죠. 이분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그 비디오로 국내에 출시됐을 땐 귀부인과 승무원이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되었었던 바 있어요. 스웨트 어웨이라고 해서 마돈나 주연으로 이제 가이리치가 다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욕을 먹으면서 비판을 받았던 영화고요. 그 영화보다는 이 지안카를로 지아니니가 나왔던 리나베르토 물러 감독의 1974년도에 만들었던
기부인과 승무원이란 영화 자체가 애초에 그 요트의 승무원이었던 남자,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계급에 해당되는 인물과 그다음에 기부인이 같이 떠났다가 이제 난파가 된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적 요소, 그리고 그 둘이 일종의 그 상황들을 다시 그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로맨스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였던 거죠. 풍자극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두 번째 파트에서 굉장히 구토 장면 같은 것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역시 또 이탈리아의 마르코 페레리 감독이 만들었던 풍자 영화였죠. 73년도에 나왔던 그랑부프가 많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또 그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많이 언급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이 향락을 즐기던 그 계층들이 이제 구토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라고 하네요. 먼저 일단 구토나 그 일종의 배설 같은 장면들은 좀 불쾌한, 시각적으로 묘사되고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만, 일종의 그 지배계급들이 우아함에 대한 일종의 풍자라는 측면을 가장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 영화의 슬픔의 삼각형의 이제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사실은 이 두 커플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지점에 출발하는 거죠. 둘의 데이트 비용을 가지고 벌어지는 발단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속물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이쪽에 소학당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남자인 칼인데, 사실은 이 친구도 3부에 가면 이 권력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첫 번째 파트에서 나왔던 야야라고 하는 속물적 여성이 오히려 뭐 변함이 없는 인물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런 그런 영화 속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상당히 노골적인 파트예요. 자, 영화에 아까 계속 호출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선장이었던 우디 에러슨, 이 선장이 이제 주최하는 파티인데, 사실은 영화 속에서 이제 다 설명상 깔아놓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거, 캡틴이라고 하는 건 역시 또 중의적 의미죠. 이 배의 적어도 리더입니다. 리더이고, 이 배의 승무원과 여객선 이들이죠. 승무원과 이 승객들을 모두 책임져야 되는 총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정작 술에 취해 있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배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이 선장 주최 파티를 합니다만, 이 지금 옆에 있는 게 1등 항해사거든요. 1등 항해사 가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스텝 리더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배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선장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파티를 개최를 해버립니다. 아니면 뭐 이들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선장이 보면 이제 네, 그런 모습, 이제 붉은 별을 달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이념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개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에다가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승무원을 갖다가 억지로 이제 지금 이 자쿠지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승무원 역시 서비스 요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룰이죠. 승무원을 항상 정위치를 하고서 이제 일종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라든가 뭐 하는 것이 일종의 역할일 건데, 그 배 승무원으로서의 룰을 갖다가 승객이 자신의 권한으로 모든 걸 깹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승무원은 억지로 결국은 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의 장면에서 뭐든지 노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갑부의 아마 부인인데 이것들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을 모든 이 승무원들을 불러서 이 슬라이드를 타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 승무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와서 차례차례 슬라이드를 타야 되는 우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영화의 승무원들이
결국 뭐니 하면서 이 지금 회의에 안 돼요란 말을 하지 말고 파티를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룰 자체가 자본이 그 룰을 모두 깨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승객들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승무원들이 다 흐트러지면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위기라고 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선장의 만찬은 30분이 늘어나게 돼버리고 이 만찬에서 결국 거대한 사단이 나게 됩니다. 선장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러시아 자본주의자와 신나게 음주 파티를 즐기는 상황이 되고 이 사람과 칼 마르크스와 마크 트웨인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자본주의자 로널드 레이건과 마르 대처를 읊조리고 그 다음에 이 선장은 반대로 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일리 레닌을 읊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반된 사이에 보면서 이 둘은 끽끽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념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이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이 배의 운명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이 승객들은 결국은 이 똥물에 빠져들게 되는 상황까지 가죠. 각종 구토를 늘어놓게 되고 이 영화의 포스터에 이 격렬한 표현들이 결국은 이 영화 속에서의 그런 어떻게 비참하지만 우스꽝스러운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지배계급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우화를 떠나봤자 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그 상황에 이제 해적까지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배는 난파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결국 이제 난파된 후에 역전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리나 베르토물로의 그 기부인과 승무원 뭡니까? 기부인과 승무원 맞죠? 무인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자 기부인과 승무원의 상황처럼 대신 이제 거긴 그 영화 속엔 두 명의 남녀가 그 무인도에 벌어집니다만 이 영화 속에는 각계각층에 속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속합니다. 영화 속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되게 돈을 갑자기 일확천금을 회사를 팔고 일만 하던 이 워커홀릭으로 보이는 남자는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에 그 여자들에게 말도 잘 못 거는 이런 쑥맥 같은 존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고요. 이 러시아의 비료 재벌이죠. 그리고 이 남녀 주인공이었던 칼과 야야 그리고 어디서 뭔가 왔는데 아마 해적인 걸로 추정되는 남자 뭐 본인의 주장에는 뭐 보이지 않는 기관실에서 있는 이런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승객들 서비스 팀의 이제 팀장인 여성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없는 뇌졸중 이후에 언어 표현이 어려운 여성이 한 명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슬픈 삼각형이 난파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이 박수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박수를 치고 있느냐? 유일하게 이 난파된 배에서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원래 직업은 화장실의 이제 팀 매니저 같은 여성이에요. 배우도 역시 이제 필리핀 계열의 여성이던데 일종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인물인 거죠. 이 배라고 하는 지점이 결국 백인들 부자들의 잔치상 같은 그런 크루즈라고 한다면 하층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이런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이쪽 국적상으로는 이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일종의 사냥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불도 피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하지만 이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라든지 자본가라든지 해적이라든지 승무원, 화이트 칼라 이 집의 승무원이라든지 이들에게 능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이 이 섬에서의 캡틴이 됩니다. 섬의 리더는 다시 이 여성이 그런 상황을 빨리 직감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캡틴이라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은 우스워지고 이 속에 슬픔의 삼각형
이라고 하는 어떻게 고립된 이 무인도에서 이 다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도 그 속에서 이제 위치 포지션이 변경되고 각각의 인물들도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되게 어이없는데 역시 또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죠. 거기까지 말하면 좀 스포일러인가요? 자, 어쨌든 그 지점은 이제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체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급 변화라고 하는 측면이지만 이들의 심성은 뭐 누군가를 순선하게 표현한다거나 누군가를 악을 표현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지금 계고 있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승무원에서 누구보다도 충성 어린 일종의 승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 고객 만족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남주인 칼이 그 일종의 섹시해 보이는 남자에게 그러니까 눈웃음을 쳤다는 이유로 그걸 항의하러 그 남자가 우통을 벗고 그래. 우통을 벗고 청소를 하거든요. 영화에 보면 그 남자가 우통을 벗고 청소한다는 이유를 아까 그 이 승객 팀장에게 이제 설명을 하러 가요. 설명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승객 팀장의 조치가 하겠다란 말 한마디, 그러니까 단지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그 남자는 일자리를 잃게 돼버리죠. 그 상황에서 이 칼도 좀 뜬금없어 당황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 하지만 이제 그 장면, 그 뜬금없음이지만 자신의 여자친구 앞에서 다시 이제 일종의 어, 일종의 그런 것을 좀 농담처럼 사용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안함은 잠깐이었던 거고 그런 상황의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런 풍자극으로서의 정치 풍자극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대상은 현재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일종의 그림인 거죠. 누가 봐도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이제 일종의 끝없는 전횡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숨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숨막히게 그려져 있다기보다는 그 속에 이제 속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되게 그 노골적인 풍자국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배는 왜 침몰했을까요? 결국 이 배가 침몰하는 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룰은 자본에 의해서 모든 룰은 깨져 있었고 그 룰에 깨진 룰을 아무도 공산주의자인 선장도 돌보지 않았고 마르크스주의자로 본인을 주장합니다만 돌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는 승무원들도 자신들의 본분을 잃고서 결국 승객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섬 속에서 다시 역전되어 벌어집니다. 섬에서 처음으로 일종의 사회의 맨 하층 계층으로 살았던 이 여성의 경우, 이 여성의 경우에는 다시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리더로서의 그런 기쁨 이라고 할까요? 에비게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인데 이 그런 역할들을 과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게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정서상 이런 풍자국 자체 좀 사회 풍자국, 정치 풍자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노골적인 비유를 쓰는 풍자극의 영화는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렵죠. 뭐 일종의 이제 은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사실 되게 직설적인 영화고요. 그럼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볼만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난파라든가 무슨 스펙터클에 경도된 영화는 아니고요. 이 영화들의 인물의 관계들, 캐릭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입니다. 재밌는 장면이 상당히 많아요. 후반부에 이 난파된 장면에서 사실 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무인도가
뭐 흔히 나온 설정입니다만 뭐 그렇게 심각한 무인도는 아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이제 원주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주민은 일종의 장사꾼이었다는 설정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더 이제 결말 부에 가면 더 깊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만, 이들이 가고 싶던 곳이 지금 이제 깃발이 나옵니다만, 조세 도피처였던 영국령의 어떤 섬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이 조세를 도피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가 이 선장에 의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여러 가지 풍자들이 이 영화 속에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주인공의 이제 인스타그램의 사진, 그러니까 이런 커트는 예상이 되시죠? 이 여자 주인공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사진 찍고 있는데 요런 사진 요거죠. 여기 사진 찍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사진 찍고 있는데 이 사실은 여자 주인공은 이걸 먹기 위해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도 꽤 흥미롭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해가는 세상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물고 뜯고 이런 요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21세기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영화가 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이 패션쇼를 하고 있는 이 주인공 야야가 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칼은 이제 오디션에 떨어지고 야야는 패션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요 자리 뺏기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다 의미가 있는 장면이죠. 이 근데 정작 이 패션쇼의 주제는 요즘에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뭐 평등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패션쇼예요. 하지만 중요 인물이 등장하니까 뻔히 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해서 자리를 옮겨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주인공 칼이 이제 끄트머리에서 밀려난다거나 하는 장면 같은 걸 통해서 자리 뺏기가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일종의 셀럽, 그다음에 부유층에게 모든 자리가 당연하다듯이 주어지는 세상에 대한 풍자 같은 것들, 그러면서도 마치 가치 있는 것을 뭔가 추구하는 그런 허위 의식 같은 것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칼도 첫 번째 에피소드 평등이란 말도 하고,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여개인의 행동도 나오고, 마르크스 얘기도 나오고, 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도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허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현대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영화기도 하죠.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는 너 자신도 과연 우리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자본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풍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꽤 흥미로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사실 뭐 영화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70년대나 유행했었던 노골적 개그 풍자극이라고 하는 형태를 21세기 구현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보수화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코멘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정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또 스웨덴의 감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스웨덴의 감독이라는 것도 역시 흥미롭고, 그도 자본에 대한 이런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평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뭐 저의 간단한 소견이니까요. 뭐 영화 해석할 부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화를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